네. 연사 스피치가 차례대로 끝난 뒤 Q&A 시간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사 스피치는 송기순 선생님, 김재환 선생님, 윤세라 선생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송기순 선생님께서는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남아시아 지역국 인간사회개발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송 박사님의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제가 드리는 뭐 경험담이나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예, 저는 91학번이고요. 한국 학번으로 석사까지 한국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기로 입학해서 그 1기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고 또 여러 교수님들과 그 동료 석사 과정생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 박사 과정을 독일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그 국제대학원 다니면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국제대학원을 갔다가 국제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게 된, 그리고 눈뜨게 된 그런 국제 개발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음, 이제 국제 기구에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겨서 준비를 하다가 저의 경력이나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는 UN JPO 같은 데를 어플라이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 하나로 박사학위를 용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났는데도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찾던 차에 어플라이를 굉장히 여러 군데 했었는데, 한 30군데, 40군데 어플리케이션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 분야로. 그런데 국제대학원에서 이렇게 인턴십이나 아니면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여러 그런 국제기구들이 있고 국제기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도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선발되는 데는 그렇게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당시에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국제대학원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리 높지 않았고 몇몇 출중하신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어, 그래서 저는 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UN 발런티어로 갔어요. UN 발런티어 프로그램도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 UN 기구에 한국인들을 UN 발런티어로 선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NDP 인도네시아 오피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년 과정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엔 이제 자력갱생이죠. 그 2년 동안 지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의 역량과 또 경험으로 자기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그 잡이나 포지션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UNDP 인도네시아 오피스에서 한 6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근데 대개 이제 국제기구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업 공채처럼 국제기구들도 엔트리 레벨 포지션들을 젊은 분들을 많이 뽑거든요. 물론 그 자리가 이렇게
폭이 넓진 않지만, 그래서 ADB 같은 경우에도 YP 프로그램, 그 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32세까지 나이 제한을 두고 젊은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되시면 이제 3년간 컨트랙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훈련 정도나 아니면은 뱅크 안에서의 그런 그 핏이랄까? 그런 이제 경험을 쌓고 또 그런 자기 분야에 맞는 아니면 자기 그 경력이나 경험에 맞는 그다음에 전문 지식에 맞는 그런 분야로 이제 그 뱅크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렇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더 치열하죠. 근데 그 나머지 직종들은 그 직급들은 경력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이 그 일정 정도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학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UNB로 시작해서 발런티어로 시작했지만 제가 그 인도네시아 오피스에 있으면서 하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관련성이 높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력으로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력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경력직에 지원을 했을 때. 그래서 그 ADB로 이직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때 이직하기 전에 ADB의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어요. 그리고 ADB에 계신 한국 분들도 뭐 ADB 웹사이트에서 제가 하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막 그 이메일도 막 보내보고 무대뽀로 이메일도 보내보고 그랬는데 사실 답장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오고 나서는 이제 이 은행 안에서 그 전에 했던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랑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관련을 했었고 그러니까 컨트리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이제 단일 프로젝트 그 개발해서 발굴해서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만들고 그걸 승인을 받고 그거를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데까지 그 풀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ADB에 와서 그런 비슷한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ADB 들어온 지 지금 14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ADB 내에서 이제 그 몇 번의 승진과 그러니까 뱅크 안에서의 이제 좀 이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코퍼레이트 레더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한 25명 정도 있는 작은 부서에 있고, 하지만 저희가 남아시아에서 사회개발 분야, 인간사회개발 분야라고 해서 교육, 보건,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같은 분야에 저희 국가를 상대로 차관을 주고, 그다음에 기술 원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차관을 저희가 공유했을 때 그걸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카파시티 빌딩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Q&A에서 예,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박사님의 귀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연사 스피치가 다 끝난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김재환 선생님이십니다. 김재환 박사님께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재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안입니다. 죄송한데 화면 공유 좀 활성화 시켜주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PPT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제 A형 독감 판정을 받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음성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 호스트 해드리면 될까요?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재환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어른이 돼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살았습니다.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 싱가포르 2번 살고, 미국도 살고, 여러 나라에 살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코이카에서 프랙티셔너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로컬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학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때부터 조금 환경과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UNEP에서 인턴도 하고 뭐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이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던 중에 제가 보건 분야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관이었는데, 산업 에너지 쪽, 에너지 섹터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환경 문제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고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조금 커리어 브레이크가 있었던 게, 남편이 유학을 또 갔던 시기가 있었고, 임페리얼에 입학하기 전 그 사이에 또 이제 큰아이를 출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저는 좀 커리어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학업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도움을 주셔서 16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런던에 가서 석사학위를 겨우겨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사실 그 이후에도 저는 그때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 박사학위 지원을 했었고 사실 어드미션까지 받았던 상태인데 리ኳ뉴 펄러스 스쿨에서 근데 또 이제 남편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또 그런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 기회를 좀 잠시 접어두고 또 미국에 갔고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미국에서 3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육아만 계속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올 기회가 있어서 그때 다시 연세대학교 GSIS의 국제학 전공으로 해서 석사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환경 쪽에 관심이 많고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인바이러먼털 테크놀로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사이언스 베이스된 좀 어떻게 보면은 멀티 디시플리너리한 전공이었는데 국제대학원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 제 박사학위까지 결국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정태용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쪽에서 조금 굉장히 잔뼈가 굵고 입지가 있으신 분이셔서 사실 저는 기후 변화가 하고 싶어서 그분을 찾았고 그분이 계신 국제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퍼블리케이션을 가지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연구들을 기록으로 남기는지가 성과로 남기는지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사실 석사학위 때는 이렇다 할 아카데믹한 성과는 없었고요.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는 많은 논문하고 그다음 보고서 등등을 퍼블리시하는데 조금 많이 매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국제대학원이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터디스플리너리 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전문성도 없고 이것저것 다 해서 어떻게 하는 박사인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그런 국제학대학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꼭 기후변화를 한다고 기후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의 앵글 안에서 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도 볼 수 있고 글로벌 헬스 가버넌스도 볼 수 있고 뭐 트윈전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누려서 사실은 저는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또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워낙 적극적이시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사실은 박사과정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어요. 왜냐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거고 논문을 쓰는 게 주 목적인데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저에게 이렇게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이카 일하는 동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보건 쪽하고 산업에너지 쪽에서 많이 프로젝트를 매니징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좀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 여러 개 상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돼서 지금 제가 현재 연세대학교 국작대학원의 리서치 프로페서로 그러니까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면 주로 과제, 그러니까 R&D 과제나 그런 큰 단위의 사업단 과제를 하나 맡아서 그 안에서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주로 하는 일이 연구교수의 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지금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된 수업을 하나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수업을 한 지는 지금 이제 3학기째. 조금씩 주제가 다르긴 합니다. 주로 Environment나 Climate Change, Energy, 그리고 Sustainability 관련해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DB, 송 선생님 ADB에서 오셨는데 저도 이제 ADB 하고 조금 과제들을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ADO 관련해서 팀페이퍼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다큐멘트로는 이제 컨설턴트로 ADB에 등록이 풀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 2년 조금 넘게 공채 10기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는 거는 아카데미아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덕목이랄까 그런 캐릭터는 참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박사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사람이 받는 거라는 얘기도 하는데 정말 그 많은 참을성과 인내가 요구되는 그 과정이고요. 당연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띵킹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학계 아카데미아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단점이랄까 아니면 뭐 약점 그런 것들은 사실 워라밸이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시간 안배는 자유로울 수 있는 편이에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뭐 9 to 6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업도 아니고 하지만 또 연구라는 직업, 그 롤 자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24/7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당은 휴식 딱 끊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항상 그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하는, 이게 정말 맞아? 뭐 이거 맞는 거야? 뭐 이런 그냥 항상 셀프다웃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좀 괴로움이 있습니다. 약간 직업병이라고 저는 하는데 타임 매니지먼트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9 to 6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장점이지만 또 데드라인이 항상 쫓기는 삶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죠. 저희는 데드라인이 항상 많기 때문에 과제나 논문이나 뭐 그런 면에서 조금 타임 매니지먼트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한 게 정말 자기 걸로 온전히 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이제 정말 본인이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본인의 공이라기보다도 회사를 위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카데미아에 있는 그런 직업들은 교수나 뭐 연구가의 직업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것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아카데미아에 있으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굉장히 그 지적인 분들과 지적인 대화를 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큰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교류하고 멘토링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제 링크드인도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계에 몸담고 계신 김재환 선생님의 솔직하신 공감이 많이 되는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윤세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윤세라 선생님께서는 현재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알럼니로 참석하게 된 윤세라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내어서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차례 이전에 발표해주신 송기순 부장님과 또 이제 김재환 교수님께서 저보다 국제사회 또는 국제기구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하셨고 또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 이전에 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토크에서 과연 좀 의미 있고 또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 국제대학원에서 재학하는 분들이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어리지는 않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처럼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처럼 주니어 레벨 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 과정을 작년 8월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거주하면서 미주개발은행 IDB 증여 및 협조 융자국과 이제 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 신탁기금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세계은행 인프라 수석 경제학자 사무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후기술협력부 그리고 UNDP 서울정책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때 관심 있었던 분야는 개발금융, 기후 녹색금융, 그리고 녹색성장이었고 이에 따라서 논문 졸업도 졸업 논문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자 기후기금 자금 배분의 결정 요인 및 개발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결의 이제 비슷한 결의 내용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에서 뭐를 하는지 5개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Portfolio Management of Technical Assistance Grants, 즉 저희가 증여를 통해서 펀딩하는 기술 지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Coordination and Partnership with Development Partners, 즉 개발 파트너들과의 협력, 뭐 수혜국 아니면 개발도상국 또는 이제 기술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nowledge exchange, share, support, and dissemination, 즉 지식 교류, 정책 공유가 있고요. 네 번째는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grant deliverables, 즉 지원하는 사업의 진행 및 결과 이행 모니터링과 evalu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trategic guidance and resource mobilization and allocation, 즉 저희 뱅크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서에서 자금을 개발 사업들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략 기획 등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 청크에 대한 설명은 사실 생략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추후 Q&A 때 관련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은 제 링크드인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싶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다는 제가 현재 직무에 와닿게 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So 일단 2014년도 3월에 이제 1학년이었던 저에게 만약에 한 10년 후에 이제 너가 국제개발은행 협조 융자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세계은행 녹색성장신탁기금에서 근무하고 있을 거야. 라고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저는 아마 좀 믿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름부터 굉장히 광범위한 국제학부라는 학부에서 저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국제가 붙어있는 내용이라면 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국제법, 국제안보, 국제경제, 국제금융, 국제개발 등등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3학년 올라가면서 이 중에서도 국제개발이라는 하나의 필드가 저와 맞다고 생각하고 또 판단이 들었던 이후에는 그 필드 안에서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 관심 분야와 커리어를 좀 많이 narrow down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Development라는 큰 토픽에서 이제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개발 협력으로 그리고 개발 협력에서 제가 조금 더 살리고 싶었던 경제 그리고 통상 분야를 융합하는 Development Finance, 즉 개발 금융 쪽으로 커리어를 조금 더 narrow down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금융 중에서도 제가 그때 관심을 갖고 있던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가 잘 맞물렸던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기후 그리고 녹색 개발 금융 쪽으로 narrow down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deeper down 해서 현재 녹색 성장 및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훨씬 더 세부화된 분야로 이렇게 narrow down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부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진로 결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인턴십이나 아니면 근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다음 직무는 이러한 세부화된 과정이 잘 반영이 되는 기회를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how can you leverage your last work experience to further narrow down your career interests? 왜냐면 저는 이런 질문이 또는 이런 구체화하는 과정이 관심 분야를 세부화하는 것에 플러스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나 갖고 있는 스킬셋을 더 sophisticate하고 더 practice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빅픽처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진로를 위한 경험 및 조언을 그 과정의 before, during, and after 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서 각 파트에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와 이제 조언을 좀 곁들인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알럼나이 그 커리어 나이트 때도 한번 이제 토크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강요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들기 전인 준비 과정. 특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학원 되겠죠? 이제 본인의 gap analysis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내가 잘하고 있는 또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만큼 또는 그보다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견적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월드뱅크 인턴십 공고가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TOR과 자격 조건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원하기에는 못 맞추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desk-based research, dataset collection, 뭐 some background knowledge about infrastructure 이런 거는 학부 때 어느 정도 접해봤던 것들이고 또 사실 공부를 조금 하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비빌만해 보였는데 제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 예를 들면 experience in analyzing household survey data, skills in geospatial data 또는 experience in econometric analysis, 또는 skills in statistical package like SATA. 이런 것들은 사실 며칠 만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세계은행 또는 지역개발은행에 가려면 제가 원했던 직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 TOR을 접하고 좀 자세히 읽어보고 난 시점부터 1년 동안 이 갭스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된 이컨 헤비하고 스태티스틱스 헤비한 수업들을 이제 위주로 찾아 들었고 또 이제 코스타에서 진행하는 통계 프로그램 세미나에 신청을 해서 들었고 계량 경제학을 배울 수 있는 인강들이랑 책들을 제가 찾아서 이제 voluntarily 익히고 또 제가 스테이트나 R을 사용해서 해볼 수 있는 practice exercise들은 최대한 많이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똑같은 직무의 공고가 다시 떴을 때는 전에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익숙하게 또 꽤나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은행 인턴에 3차 면접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면접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렸죠. What would be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what would be some of the gaps between my application that you saw up to this point and who you would consider as an ideal candidate for this position? 이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즉 당신들이 생각하는 아이돌 캔디데이트이 있다면 내 애플리케이션에 갭이 있냐, 차이가 있냐, 그리고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면접관이 저한테 none, because we think you're perfect for this position 이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은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맥락에 맞게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조건들 중에서 Where are my gaps? But more importantly, how can I fill them? 이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고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미리 TOR를 찾아보게 만들고 또 미리 TOR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취준하는 도중에 아니면 직전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 내 약점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시기에 꾸준히 준비를 하고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파트인 during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실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제네릭한 어드바이스이기 때문에 각 질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두 포인트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Know Your Interviewers입니다. 만약에 사전에 정보가 accessible 하다면 면접에 들어오시는 면접관분들이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인지, 최근에 어떤 연구 실적을 갖고 계신지, 또는 그분들의 업무 아니면 연구 분야에 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을 하고 인터뷰 답변에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지식 전달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지식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좋은 follow-up question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유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create and build a narrative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경력 또는 스킬셋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 또는 narrative building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application process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월드뱅크 인턴십을 지원할 때 제가 저와 같은 포지션을 위해서 경쟁하는 분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데이터 관련 경험이 몇 년씩이나 되고 데이터 관련 분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이제 인터뷰 질문 중에 너가 어떤 value added를 우리 팀에 가져올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직무에 데이터 분석이나 또 통계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국제 개발 또는 개발 협력 맥락에서 수행하고 또는 개발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policy implications나 development trend patterns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인재가 이 포지션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storytelling 또는 narrative building을 했습니다. 즉,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고유 경험이나 아니면 바탕을 좀 큰 장점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제가 비교적 다른 캔디데이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었고, 저는 이게 좀 좋은 전략으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 빌딩의 중요성을 좀 기억하시고 커버 레터 또는 인터뷰 답변에 자신이 다른 캔디데이트에 비해서 확실히 스탠드아웃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fter 부분입니다. So if you got the job, 어떠한 태도나 어떠한 work ethic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끝맺음을 짓고자 해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주니어 레벨으로 들어왔을 때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제 생각에는 어느 기관이나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항상 proactive하고 professional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국제기구, 저처럼 이제 초년생 분들은 저는 열심히 하는 만큼 유의미한 타스크를 받고 의미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업무나 아니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 특히 좋은 전략은 이제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어떤 interest나 topics나 그런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소통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IDB에 조인하게 된 지 지금 석 달째인데 제가 조인하고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혔다고 생각이 됐을 때 저희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 업데이트된 CV를 보내드리고 제 관심 분야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부서 내에 내가 맡을 수 있는 관련 업무가 있다면 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저희 슈퍼바이저가 제 졸업 논문 주제에 관련된 이제 기후금융 그리고 이제 기후금융에 관련된 기후금융 대분에 관련된 굉장히 좀 하이 레벨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이제 부서에서 하고 있던 resource mobilization 또는 allocation strategy 관련된 전략 디자인과 같은 업무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인버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열정과 이제 슈퍼바이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어떤 태도를 갖추시면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취업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갖고 있는 스킬셋이나 경험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서피스케이트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끊임없이 What would it take for me to make the next big leap? 이게 cross institutional일 수도 있고 cross unit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뱅크 인턴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제 대학원에서 그 조교직을 계속 이어가면서 개발금융에 관련된 연구에 조인을 했고 이제 기재부와 청와대에 그때 제출됐던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했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좀 부족했던, 미흡했던 연구 관련된 경험, 그리고 연구 관련된 이제 결과물들을 차차 쌓고 채우면서 이런 노력들이 제가 나중에 세계은행에서 이제 인턴으로부터 컨설턴트로 전환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Q&A 세션 때 많은 질문 주시고 오늘 강연의 이후에도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더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많은 노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생 선생님들의 귀중한 경험과 조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포럼에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졸업생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덕분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어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신 청중들께서는 줌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여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 박고은 씨 손드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지금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잠깐 휴학 중인 박보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 분한테 다 궁금한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아직 학부생이긴 하지만 국제기구 진출을 결정한 지는 조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하는 얘기가 자신의 그 전문 분야, 스페셜리티 분야가 필요하다. 스페셜리티를 빨리 정할수록 관련 커리어를 쌓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방금 세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내로우다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 그게 어떻게 내로우다운 하는지 사실 아직 좀 감이 안 잡히기도 하고, 빨리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부담감이 사실 계속 들고요.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안 맞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지 일단 그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조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미래를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외국에 많이 나가야 된다거나 지역 사무소 같은데 파견된다는 상상을 해봤을 때 혹시나 가정을 가졌을 때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연사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 답변하실 거리가 있으신 연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세라님이 너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국제기구를 목표를 삼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6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남편의 커리어와 저의 커리어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은 그냥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파견 근무자였는데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남편이 자기의 커리어를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랙이 그 인도네시아 UNDP 컨트랙이 익스텐션 될 때 자기 그 직장을 퇴사를 했고, 그 다른 잡을 인도네시아에서 찾아서 같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남편이 다른 직장을 찾았을 때 저는 이제 ADB로 옮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떨어져서 살았었어요. 그때 저희 1살 반짜리 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실질적인 그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거리죠. 제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가 그 개인의 성취도 있지만 그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특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비마다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남편이 자기의 커리어를 희생하면서 저를 서포트를 많이 해주었고, 그다음에 사실 개도국에서 근무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사실 육아나 가사의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극복을 했고,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사적으로 고용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족 모두의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모두가 그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선 그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소통도 필요하고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저는 방금 질문해주신 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개발 관련 기구에서 인턴을 하고 경험들을 쌓으면서 제가 근무하면서 흥미로웠던 것들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이나 토픽에 대해서는 관련된 리터러처나 아니면 연구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 토픽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높였고, 특히 관련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참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데서는 이제 해당 분야에서 현재 대두되는 어떤 주요 토픽들은 앞으로 퍼스펙티브하다고 생각되는 토픽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전문가분들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narrow down 하시는 데에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이제 국제학부에 계신 분들이 국제기구에 가고 싶을 때 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항상 우리가 뭐 수자원, 에너지, 아니면 교통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 엑스퍼티스가 확연히 보여지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월드뱅크나 IDB나 ADB 어떤 개발은행이나 개발기구들은 이 외에도 뭐 strategic design, operations, 뭐 implementation, 뭐 fiduciary management 이런 쪽으로 여러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까 narrow down 한 것처럼 development에서도 제가 이제 quantitative한 research나 이콘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두 개를 융합해서 development finance라는 어떤 분야를 찾은 것처럼 질문자 분께서도 이제 대학원을 고민하실 때 이런 분야를 더 narrow down 할 수 있는 어떤 필드나 아니면 메이저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학계나 그쪽에서 이제 막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타임렉을 가지고
저희 개발은행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이밋 체인지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자 나라들이 뭐 이렇게 컨셔스해서 그러는 거지, 디벨로핑 컨트리, 개발도상국이 지금 그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많은데 무슨 이제 뭐 클라이밋 체인지 이게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기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커팅 엣지 어젠다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제기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이슈가 돼서 내가 이 지금 capacity 그 컴피턴시 빌딩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개발은행에서 무슨 문제가 대두될 것인가 내가 어플라이 할 때쯤에 그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커팅 엣지 분야들,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라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하면 남한테 감동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은 학부생으로서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화면에 김규영 씨 손 드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규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세 분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박사과정생이다 보니까 이제 김 박사님이랑 송 박사님께 박사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두 분이 조금,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박사과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송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프랙티셔너가 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진학하셨고 김 박사님께서는 아예 학계 쪽으로 커리어를 정하신 것 같아서 우선 송 박사님의 박사과정 그 경험도 조금 궁금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김 박사님께 궁금했던 거는 사실 코이카에서 프랙티셔너로 시작하셨지만 박사과정을 또 이제 마치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학계 쪽으로 가시는 거지만 또 컨설턴트나 이제 ADB 쪽으로 프로젝트도 하고 계셔가지고 좀 그 미들 그라운드를 찾으신 것 같아서 그 경험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쭉 이제 학계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계속 커리어를 빌딩하고 싶으신 건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송 선생님 먼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제가 먼저 할까요? 할게요. 제 대답이 네. 짧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맞게 보셨고요. 저는 그 프랙티셔너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자체도 이렇게 아카데미컬리 오리엔티된 박사학위가 아니었고 그게 필드워크를 하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라오스 개도국에 가서 그 필드 리서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장학금이랑 이런 지원들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프랙티셔너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한 박사학위였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뭐 엄청난 플랜과 막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였는데 커리어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사실 월드뱅크 근무를 하는데 지금도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델리에 남편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고 해외 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 과정을 거치면서 제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왜냐면 남편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된다면 그건 약간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뭐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뭐 교수가 되고 뭐 어느 대학 어느 과의 교수가 될 거야 이런 목표라기보다도 제가 뭔가 제 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냥 진심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게 필요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된 거였고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마침 한국에 자리를 잡게 돼서 월드뱅크 통해서 그 5년 동안 저는 그렇다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취업을 해서 뭔가 내 일을 구축해 나가는 게 맞을까? 내 영역 구축해 나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학교로 가서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뭔가 학위를 하는 게 나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학위를 하나 해서 제가 뭔가 저만의 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박사를 바로 하고 싶었지만 커리어 브레이크가 너무 길었고 공부를 안 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께 석사부터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석사부터 다시 했던 거고 석사 박사를 합쳐서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학위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코이카에서 사실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어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고 그 일이 저의 적성에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들었던 약간의 아쉬움이 뭐였냐면 항상 뭐 모든 기관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일할 때 16년 전에 코이카는 그 프랙티셔너는 굉장히 제너럴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스페셜리스트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도 아니고 내가 이 분야의 일을 하지만 내가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막연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현실적 여건과 접목되면서 저는 사실 박사학위까지 하게 된 거고 지금은 네 학교에 자리 잡는 거 전임 교원으로 자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논문을 내고 있고 뭐 ADB 과제 같은 건 사실은 제가 뭐 미들그라운드를 잘 찾아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게 아니라 학술 용역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ADB 같은 국제기구들도 굉장히 많은 보고서와 학술 페이퍼들을 내기 때문에 학계의 인볼브나 학계의 그런 인풋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학계 커리어를 조금 더 딥하게 쌓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강경희 씨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 강경이라고 합니다. 주말 아침에 시간 내서 발표해 주셔서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질문해 주신 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 저는 졸업 전에는 정책 관련 일을 한 4년간 했었고 졸업 후에 UNDP와 HCR에서 practitioner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턴십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과정 오퍼를 받고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프랙티셔너로 일을 하고 계신 박사님도 계시고 아카데미아에 계신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 저는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는 연구가 논문을 쓰는 과정은 괴로웠지만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필드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계속 제 안에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아니면 development challenge에 대한 좀 구조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understanding을 가지려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퍼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프랙티셔너로 지금 순간에는 프랙티셔너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워낙 인풋이나 커미트먼트가 큰 과정이다 보니까 꼭 아카데미아에서 진로를 꿈꾸지 않는 사람도 PhD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게 worth it 할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굉장히 지금 오퍼를 받으신 상태라고 하니까 조언을 드리기가 더 조심스럽네요. 근데 가시고 싶은 분야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YP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2살이 그 에이지 리밋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 근래 몇 년 동안 들어온 석세스풀 캔디데이트를 보면 거의 나이가 꽉 차서 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좀 드물어요. 군복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외국 분들은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도 뭐 한 2, 3년 워킹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엔트리 레벨로 들어오는 데도 굉장한 컴피티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하시고 싶은 박사학위의 성격에 따라서도 뭐 그것을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저는 필드워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학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드워크를 또 그 독일에 있는 기관의 컨설팅 그 오퍼튜니티랑 엮어가지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블 카운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길,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열정적으로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계속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심스럽네요,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UNDP하고 UNHCR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 계신 건가요? 뭐 오퍼를 받으신 건가요? 뭐 아니요. 두 기관에서는 인턴십으로 일했습니다. 인턴십으로 일을 하신 거고 지금 박사학위는 오퍼를 받으신 거고요. 네, 그 박사학위는 아까 네. 코넬에서 Development Sociology로 받아서 디시플린 자체가 조금 프랙티컬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왕 지금 사실은 박사학위를 포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안 하셨을 때 하시려는 것이 지금 정해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딱 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고민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사 오퍼 받으신 곳이 정말 원하던 과정이고 박사 과정이고 정말 이렇게 프랙티컬을 생각을 했을 때 졸업 후에 비전이 있다 하면 저는 박사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굉장히 물론 그 과정 힘듭니다. 뭐 몇 년 오래 걸리고 친구들은 다 자리 잡는데 나만 여기 계속 공부하는 것 같고 그런 조바심도 나고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한번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절대 그 박사학위라는 건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투자예요. 자기께 되기 때문에 온전히 저는 웬만하면은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맥락을 모르지만 네, 제가 질문 주신 분이었다라면 저는 미국을 갔을 것 같아요. 공부하러. 네, 두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다은 씨 질문해 주세요. 혹시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분야에서 같지만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제 경험들 나누어 주셔서 이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질문 있고 또 윤세라님한테 따로 질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대학원 2학기에 있고 이제 대학원에 오기 전에 사실은 저는 난민이랑 이주, 인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NGO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국제개발이라는 분야로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서 이거 좀 너무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자체는 너무 재밌고요. 너무 좋은데 제가 좀 늦게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다 보니까 거의 나이가 이제
30대가 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일을 할지 아니면 박사를 가는 게 좋을지 이 시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있어서요. 좀 이른 고민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 때는 뭔가 이제 국제기구나 어쨌든 조금 더 제 분야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석사로는 부족하고 박사 정도의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필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분야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제너럴하게 생각하셨을 때는 박사 과정 그냥 이어서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하시는지 아니면은 개발 분야에서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개발 협력 분야의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박사를 가는 걸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시기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근데 제가 일했던 분야는 개발 분야는 아니어서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조금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본인만의 전문 분야 그리고 또 지역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지역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윤세라님한테 오늘 되게 구체적으로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 그 Know Your Interviewer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인터뷰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분들이 쓰셨던 논문의 주요 키워드들을 이제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인터뷰어를 제가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약간 이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이미 경험 5, 6년 하셨다 그랬고, 지금 졸업하시고 나서 박사를 어차피 가실 계획이라면, 저는 더 필드 경험을 쌓으시는 것보다는 바로 박사 가시는 게, 박사학위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어차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5, 6년 잡고 또 해야 되는데, 바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하실 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 좁고 그 분야는 나는 정말 전문가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뭉뚱그려서 두루뭉실하게 막 개발 이렇게 박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좀 스페시픽하게 받는 게 저는 나중에라도 이게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맥 체인지를 해서 그런지 사실 저한테 지역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지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제에 따라 지역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들도 CC가 되어서 팀즈 회의에 초대가 되었던 경우들도 있어서 이분들의 성함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연구 흐름을 파악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함이 처음에 뭐 인비테이션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먼저 리치아웃을 해서 혹시 뭐 두 번째 인터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성함을 제가 미리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서 이제 회신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어떤 경로가 불가능한 경우였다면 저는 그 부서에서 출판되었던 연구문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들어오시는 면접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인지는 모르더라도 이제 제가 지원하고 있었던 국이나 부서에서 갖고 있었던 뭐 annual reports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테크니컬 스타프 분들이 이제 퍼블리시 했었던 논문들 이런 것들을 접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키워드 파악이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부서의 뭐 연구나 아니면 하고 있는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